8장 운동량과 충돌. 질량 M1, M2를 생각합시다. M1, M2가 있어요. 자, M1은 M2와 서로 상호 작용과 반작용을 일으키죠. 중력에 의한 인력,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일으키는데, 그때 M2가 M1을 잡아당기는 힘을 F21, 그 다음에 M1이 M2를 잡아당기는 힘을 F12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개의 힘의 사이즈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작용과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F21은 M1, A1, F12는 M2, A2 이렇게 지금 써줬죠. 이 A1은 dV1 dt로, 그리고 A2는 dV2 dt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을 이 미분기호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식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때 이 상황을 이제 살펴보시면, 요거는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뒤에서 배울 수도 있지만 운동량입니다. 이때 M1의 운동량이라서 P1, M2의 운동량이라 P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P1, P2. 자, 두 개의 합의 시간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도 두 개의 합의 변화가 없다.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나 두 운동량의 합은 변함이 없다. 또는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자, 보존되는 양이고요. 이것이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운동 법칙, 뉴턴의 법칙, 운동 법칙의 세 번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저렇게 기술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량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이제 벡터량인데요. 벡터량이라는 건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뉴턴은 이 양을 운동의 양 또는 운동을 멈추게 하기 어려운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운동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루는 물리량 중에서 꽤 의미가 좀 특이한 그리고 큰 그런 물리량인데요. 이게 보존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운동량이 보존되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 복잡한 상황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자의 선운동량과 입자에 작용하는 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선운동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나중에 보면 회전운동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선운동량이라고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식이죠. F는 ma라는 식입니다. 자, 이때 요 가속도 a는 dv/dt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요 m을 미분기호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자 mv 다시 시작해서 운동량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라는 거는 뭐다?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다. 다시 시작해서 힘이 세면 운동량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운동량을 빨리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힘을 줘야 된다. 자, 요게 뉴턴의 운동 법칙, 제2법칙의 일반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뉴턴의 운동 이 법칙 A는 n분의 F라는 식이 있는데 원래는 이 식이 이렇게 처음에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비교적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줬던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두 입자계에서 그러니까 질량 M1을 가진 입자와 M2를 가진 입자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죠. 그랬을 때 보시면 자, 운동량 요거는 물체의 어떤 한 물체의 처음 운동량이 되는 거죠. 또 한 물체의 처음 운동량. 그리고 요거는 그 물체의 나중 운동량, 이것도 두 번째 물체의 나중 운동량이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어떻더라? 같다.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운동량이 보존되는데 중요한 게 이 성분별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성분별로 보존된다. 그래서 하나의 운동량이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차원에서 보게 되면 X성분과 Y성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물체가 서로 각각 X성분과 Y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체가 서로 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충돌이라든지 또는 폭발에 의해서 각각의 운동량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 전체 운동량이 당연히 보존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성분, X성분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 A가 있고 B가 있을 때 A의 X성분 운동량과 B의 X성분 운동량의 합이 충돌 전이나 후나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쭉 표시를 해줬죠. 이 3차원으로 우리 공간좌표에서 살펴볼 때 이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의 법칙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고립계에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끼리만 서로 작용하는 두 입자끼리만 서로 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 그러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자, 이때 두 입자 혹은 더 많은 입자가 상호작용할 때 전체 운동량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지구와 여기에 물체가 있습니다. 이때 지구 질량은 m이고 물체의 질량은 mb입니다. 두 물체가 서로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잡아당기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정지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다고 볼 때 이게 둘 다 정지된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정지된 상태라면 운동량은 제로가 되겠죠. 지구의 운동량도 제로고 B의 질량을 가진 입자의 운동량도 제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당깁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운동량이 발생합니다. 이때 이 MB의 운동량은 아래쪽이고 M2의 운동량은 위쪽이 되는데 그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둘의 운동량의 합은 0이 유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한 크기로 이게 뭐 2000kg 그리고 요거에 1kg 이라고 할 때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2m/s다. 그럼 이것이 내려오는 속도는 4000m/s가 될 겁니다. 그래야 두 개의 운동량의 합이 같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요. 자, 뭘 의미를 하느냐면 이 MB는 질량이 작은 만큼 빠르고 ME는 질량이 큰 만큼 느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둘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요. 둘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구의 질량을 그리고 이 작은 입자의 질량을 각각 이렇게 놨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거의 뭐 실제와 비슷한 유사한 값을 지금 둔 거예요. 근사한 값을. 자,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둘의 속력이 V2와 V가 되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가 과연 얼마일까? 이제 그 B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운동 에너지를 작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로 나눈 값이에요. 쭉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요 식이 성립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나가면 이렇게 그리고 요 모양이 됩니다. 다시 바꾸면 요 꼴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주어진 값들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25승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 작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지구의 운동 에너지의 10의 25승배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지구의 운동 에너지가 이 작은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할 만하다. 자, 아주 미끄러운 얼음판에서 활을 쏘는 궁수가 있습니다. 이 궁수가 쏘는 이 활에 붙어 있는 이 화살이 여기 0.5kg이네요. 궁수는 60kg이고 그러니까 질량으로 따지면 약 몇 배? 12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 궁수가 쏜 화살이 만약에 120m/s다. 그러면 이 궁수는 뒤쪽으로 약 1m/s로 물러난다는 거죠.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보면은 화살과 이 궁수가 가지는 운동량의 합이 제로죠. 왜? 궁수의 운동량도 제로고 화살의 운동량도 제로입니다. 정지 상태니까. 근데 쏴서 화살이 예를 들어서 120m/s로 날아갔다. 그럼 화살의 운동량이 발생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궁수의 운동량도 왼쪽으로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두 개의 합이 0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당연히 궁수의 운동량과 이 화살의 운동량은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나중 속도를 쓴 나중 운동량이죠, 이게. 이것도 나중 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두 궁수와 화살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 어떻다?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주어진 값들을 쭉 대입을 하면 우리가 이 값을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i는 단위 벡터죠. 그래서 뭐 플러스 x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크기는 1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0.42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플러스 x니까 요거를 보면은 이제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날아간다. 이 뜻이죠. 요 전체는. 자, 보시면 뭐
이미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50m/s랑 0.42m/s는 뭐 120배 비율로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시켜보면 수평으로 그냥 쏜 게 아니라 수평에서 얼마? 세타를 가진 각으로 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수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이 세타의 각으로 V만큼 쏘았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이미 알겠지만 V 코사인 세타의 속력으로 쏜 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만 따지게 되면은 여기에 V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화살, 요 V1F에 요거 V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성분별로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이 힘이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식은 자, 요 dt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시켰고요. 자, 그러면 자, 좀 큰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요 식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 델타 P예요. P의 변화량이죠. 크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의 차, 이게 델타 P죠. 그것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시그마 F가 델타 T 시간 동안 작용한 그 값인데 이것이 여기 TI부터 TF까지 처음부터 우리가 그 관측을 시작한 어떤 한 순간부터 관측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그 기간으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델타 P의 개념 자체가 충격량, 다시 얘기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가 작용한 거다? 외력이 작용한 상황입니다. 외력이 작용해서 충격량이 지금 변동이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이걸 구별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거는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작용할 때입니다. 그럼 이것은 두 개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둘 사이에 작용한 인력은 시스템 내부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 외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데, 자, 외력이 일정하게 가해지면 그냥 그 힘을 곱해주면 됩니다. 적분이니 뭐니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렇게 시간이 쭉 흐를 때 가해지는 외력이 자, 이런 식의 커브를 그리게 된다 했을 때는 바로 요 노랗게 색칠한 부분이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으로 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요 그림은 뭐냐면 이때 요 커브랑 요 커브에 이 커브가 당연히 이제 함수가 되겠죠. 뭐 함수가 아니어도 어찌 됐거나 이 커브와 이 시간축이 만들어낸 요 넓이랑 같은 직사각형을 우리가 이렇게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바로
평균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딱 요 사이즈의 힘을 계속해서 가해줬다. 그래서 발생된 요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 되겠죠. 충격력이 되는 겁니다. 평균 충격력, 평균 힘, 평균 외력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분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써도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뭐 적분을 쓰면 당연히 이걸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는데 이게 에어백이죠. 에어백의 역할은 지금 이 더미가 뭐 사람이 탔을 때를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급정거했을 때 몸이 앞으로 쏠려서 앞에 있는 이 스티어링 휠에 부딪힐 때 스티어링 휠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실제로 그 휠에 부딪히면서 사람의 상체라든지 이 머리가 속력이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속력이 0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순간적으로 큰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큰 힘을 가능하면 작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에어백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충돌을 설명하기 위해서, 충돌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케이스, 그러니까 1차원으로 충돌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충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탄성 충돌, 하나는 비탄성 충돌,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완전 비탄성 충돌은 두 개가 충돌하고서 튀어나가지 않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은 채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인대에 비해서 비탄성 충돌은 부딪혔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탄성 충돌은, 자, 비탄성 충돌처럼 부딪혔다가 튀어나가는데 부딪혔다가 튀어나갈 때의 그 상대 속력이 부딪힐 때의 상대 속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갈 때 속력이 줄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탄성이건 비탄성이건 완전 비탄성이건 무조건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고요. 지금 현재는 무조건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는 보존 안 되는데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식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이렇게 딱 예쁘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뭐 외우기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유도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유도해서 쓰면 됩니다. 물론 외우면 시간이 절약되는 이점은 있죠. 탄성 충돌을 살펴봅시다. 자, 이 탄성 충돌은 서로 가까워지는 속력과 멀어지는 속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충돌로 인해서 속력의 감소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운동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돼요. 자, 일단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쭉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쭉 이렇게 아래로 전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정리한 식들을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과정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유도해 나가면 되니까. 이때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 어떻게 외웁니까? 자, 이때 중요한 것은 V1F와 V2F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이 식에 의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건데, 뭐 이런 특수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M1과 M2가 같다. 두 개의 질량이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거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요거는 EME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 자체가 1이 되는 거죠. 1이. 그러면 뭐예요? V1F가 V2I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체 1, 2가 있을 때, 요 1, 2가 있을 때 요것의 나중 속력은 요것의 처음 속력, 이 속력과 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이거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 EM1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1이 됩니다. 그래서 V2F가 V1I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V1I와 그냥 여기 간단히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게 2m/s고요. 요게 5m/s라고 합시다. 그리고 두 개의 질량이 같아요. 자, 그럼 부딪히고 나서 얘는 반대로 튀어나가고 얘도 이쪽 반대로 튀어나가는데 5m/s, 2m/s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속력을 교환하는 겁니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M1이 M2보다 무지하게 크다. 또는 반대로 M2가 무지하게 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박스에 쳐서 예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직관과 이 식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비교를 해보시고 그것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 있어야 이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된 겁니다. 두 개의 물체가 있습니다. 질량 M1, M2 서로 접근하죠. 그리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튀어나가죠. 보시면 둘이 서로 접근할 때 속도가 UV고 충돌 후에 멀어질 때 속도가 U'과 V'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B를 지금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이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일단 이것은 이 값의 변화가 뭐에 따른 변화가 U'의 변화에 따른 변화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 두 물체가 부딪혔어요. 그리고 다시 튀어나갈 때 이 속도가 요것의 속도가 이제 U'인데 이 속도는 이 두 개가 충돌하는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0일 때도 있고 예를 들면 1m/s, 2m/s 해서 뭐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때 요것이 그러니까 U'이 요것이 될 때 그 환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U'의 속도는 이 두 개가 부딪히고 튀어나가는 그 환경,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조건에 따라서 요 F라는 것은 자,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의 B를 의미하는데 그 조건에 따라서 이 B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따져보는 겁니다. 이때 충돌 환경 조건에 의해서 이 운동 에너지 B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쭉 일종의 함수 형태를 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다시 보죠.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데 이때 이 가로축이 이 충돌 환경을 나타내는 U'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이 충돌 전과 충돌 후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 B가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이 포인트죠. 다시 해서 적분값이 미분값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제로가 되는 그 포인트. 여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쭉 전개를 해보면 좀 지우면서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하겠어 두 개가 붙어서 움직일 때,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하고서 두 개의 물체의 속력이 같다는 것은 뭉쳐가지고 붙어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뭐가 가장 크다? 충돌 전과 후의 운동 에너지 B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때 손실되는 에너지는 뭐 열 에너지나 소리 에너지 또는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차가 충돌해서 교통사고죠. 일어나는 상황을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뭐 운동 에너지 관련해서 쭉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실제 환경이랑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양해가 된다면 근사적인 값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야기한 내용 그런 구조에 그대로 대입만 하는 문제라서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개입된 물체의 충돌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용수철이 이렇게 개입이 됐다는 얘기는 두 물체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용수철이 끼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물체가 접근하면서 속력이 줄어들겠죠. 다시 얘기해서 운동량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줄어드는 에너지만큼 이 용수철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한 압축이 된 후에 다시 이제 벌어지게 되겠죠. 아주 부드러운 충돌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러니까 이 용수철이 일종의 보존력을 나타내는 시스템이라서 에너지 손실 없이 그대로 다시 두 개의 물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멀리 떨어뜨리는 그런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그대로 운동량 보존 또 운동 에너지 보존까지 다 활용을 해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연립해서 풀면은 두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충돌 전에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운동량은 당연하고요. 다 보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역시 이제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렇게 충돌해서 스프링이 압축되어지는, 그러니까 두 개가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끝까지 간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어떤 한 순간, 그 중에서 3m/s일 때, 이 물체 1이, 물체 1이, M1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3m/s가 되는 그 순간에 과연 M2는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걸 구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운동량 보존 법칙 쭉 써서 쭉 전개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 압축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그 순간에 가지는 이 둘의 운동 에너지를 얘네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에서 뺀 값만큼 되겠죠. 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에서 이 용수철의 스프링 에너지를 압축 에너지로 탄성 에너지로 들어가면서 남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뭐 2분의 1 mv 제곱과 2분의 1 k
x제곱을 적절히 조합을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차원 충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합니다. 충돌을 할 때 그 충돌의 모든 그런 값들을 x와 y 값으로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해서 각 성분끼리도 보존이 성립이 된다. 특별히 운동량이 보존 성립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쭉 풀어나가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쭉 정리해 나가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타랑 y랑 합한 값은 얼마다? 2분의 파이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어떤 식으로 충돌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하겠어. 자, 요것과 요것의 질량이 같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속도로 부딪히건 간에 요 각이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질량이 같을 때. 자, 그것이 수리적으로 이렇게 쭉 유도 또는 증명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보시면은 큰 문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교차로에서 충돌한 케이스인데요. 역시 교통사고죠. 아까 나왔던 문제랑 비교해 보면 이건 이제 성분별로 X 성분과 Y 성분별로 분해해서 각각의 운동량을 계산하죠. 그렇게 해서 각각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거 역시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자, 질량 중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질량 중심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입자가 서로의 간격 또는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막대기에 이런 입자들이 붙어서 움직인다고 할 때 이게 이제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한 덩어리인데 이 한 덩어리가 마치 전부 어디 한 지점에 모여 있는 것처럼 거동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질량 중심이라고, 이 네 입자의 질량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수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전에 좀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요게 2kg, 자, 요게 3kg,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가 5m 라고 할 때 이 두 개가 아주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강체에 이렇게 묶여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마치 한 덩어리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의 거동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기서부터 3m, 여기서부터 2m. 그러니까 질량의 역비죠. 질량의 역비로 내분하는 점. 여기에 5kg이 모여서 한데 뭉쳐서 행동하는 것과 거동하는 것과 같다. 이게 바로 질량 중심입니다. 이때 요것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그리고 교재에 좀 더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유추해낼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일 경우에 간단히 이렇게 했는데 세 개일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 보면 비슷하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물체가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물체가 3개가 있을 때, 뭐 여기 하나 더 둘게요. 이럴 때 이 3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이 2개의 질량 중심을 구하고 거기에 이 2개의 물체가 한꺼번에 모여 있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와의 그 질량 중심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식이 이제 이렇게 구조하겠죠. 우리 직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식의 형태입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시그마 x, mi, xi 그리고 요거는 시그마 mi. 이때 요것을 이제 m이라고 하죠. 전체 질량, 총 질량이죠. 입자들 모두의 질량. 그렇게 놓고 이렇게 쭉 써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 써준 대로 XCM, YCM 또 GCM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성분별로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도 자, 보세요. 질량 중심에 대해서 자, 쭉 이제 이런 폼을 선택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표현한 걸 그대로 보면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없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것,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자, 이때 이제 RCM이라는 게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됐는데, 요거는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좌표계가 있을 때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입자의 질량 중심이 여기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벡터로. 그 위치를 벡터로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이것을 위치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2차원으로 표현을 해준 거지만 요 식은 이제 3차원일 경우에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의 질량 중심의 위치 벡터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R, i가 xi, i 캐럿 플러스 yi, j 캐럿 플러스 gi, k 캐럿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자, 이 다음 단계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질량 분포가 연속일 경우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시그마를 이렇게 써서 여기에는 존재하는 입자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질량 분포가 연속적인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막대기, 이렇게 생긴 막대기,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생긴 뭐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생긴 막대기라든지 이런 쪽에 질량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거는 입자들 하나하나가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이 돼 있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더 짚고 갈 거는, 여기서 입자가 3개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이 입자가 있을 때 이 입자의 크기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입자가 3개라고 이야기할 때는 요 뭐 질량과 상관없이 요것의 부피가 제로인, 그러니까 매스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질점이라고 그러죠. 질량만 가지고 부피가 없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는 부피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게 이제 여기에 지금 쭉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걸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 연속적인 분포를 우리가 따질 때도 이거를 먼저 분해해서 개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어떤 사이즈를 갖는 연속적인 분포를 갖는 그러니까 띄엄띄엄 있지 않은 거죠.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럼 이 물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고 싶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이거를 잘라요. 아주 잘게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각각의 질량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흔히 이야기는 그 불연속적인 여러 개의 입자의 다발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것이 실제로 연속된 분포를 갖는 이 물체의 질량 중심과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자르는 조각의 사이즈를 아주 작게 하면 실제 연속체의 질량 중심과 아주 가깝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미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한 거예요? 족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야 될 폼이 요거예요. 적분하고 그 다음에 XDM. 이거 보세요. 이 X는 뭡니까? 자,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어느 한 포인트로부터의 거리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X가 여러 개 있는 거죠.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다 X가 되고. 이때 이 X의 위치는 규칙적이 될 경우에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성분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X 성분은 이렇게, 그 다음에 Y 성분은 이렇게, G 성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폼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요.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2개는 그냥 무시하시고 일단 요것만 주목해 보세요. 요것만. 그래서 이제 묶어 가지고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 X, Y, G를 X, Y, G 3개를 다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요 R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대칭성을 갖고 있는 물체의 질량 중심은 대칭축과 대칭면 위에 놓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체는 대칭성이 없죠. 자, 이게 스패너인데 이 스패너에 지금 여기에 무게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센터 오브 그래비티죠. 자, 중력이 어느 쪽에 모여서 작용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질량 중심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떤 중력장에서 중력을 일으키는 어떤 근원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질량 중심과 무게 중심은 가까이 다가갑니다. 뭐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개념을 보세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알짜 효과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한 점에 작용하는 단일 힘 mg의 효과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를테면 이 두 물체가 이렇게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막대기에 강체 막대기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것이 두 물체의 두 입자의 질량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질량 중심에 이 두 물체가 모두 모여서 힘을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가 받는 중력과 얘가 받는 중력을 합쳤을 때 두 개가 여기에 모여서 받는 중력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스패너에서도 보면 스패너에 여러 부분이 있어요.
여러 부분이 받는, 그래서 뭐 요 부분이 받는 중력, 요 부분이 받는 중력, 또 요 부분이 받는 중력, 또 요 부분이 뭐 잘 안 그려지는데요. 자 보십시오. 요 부분이 받는 중력, 또 요 부분이 받는 중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이런 각 부분이 받는 중력을 다 합하면 자, 뭐 여기가 질량 중심이라고 할 때 여기가 요 부분의 전체 질량이 모여서 받는 중력과 같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G가 위치에 무관하게 일정하다면 중력 중심은 질량 중심과 일치한다. 자, G가 위치에 무관하게 일정하다는 건 이때 요 위치는 요거를 의미를 해요. 요 물체의 내부에서의 위치. 자, 그래서 뭐 여기나 요 부분이나 또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이나 자 지우고 다시 봅시다. 스패너가 여기 있을 때 자,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나 뭐 요 부분이나 모두 여기에 요 위치에서의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다. 다 똑같다. 그러면 중력 중심은 그냥 질량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요 위치랑 요 위치랑 여기서도 보면은 요 위치랑 중력과 속도가 다르죠. 자, 지구가 지표면에 이렇게 있다면 자, 지구로부터의 높이가 다르니까 중력과 속도도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 스패너와 지구가 충분히 멀다. 그럴 경우에 또는 이 스패너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 그럴 경우에 그 내부에서는 자, 위치가 어디든 중력과 속도는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될 겁니다. 자, 세 입자의 질량 중심 구하는 문제를 이거 풀어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참고할 거는 이 입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할 때 세 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까지 이제 가능한 건데 자, 요 세 개의 입자를 이런 식으로 직교좌표계의 축에 놓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뭐 일종의 팁입니다. 그리고 그 팁이 의미하는 바도 크죠. 일단 잘 살펴보십시오. M1과 M2의 질량이 같고 1kg이에요. 그 다음에 M3는 3kg입니다. 이렇게 쭉 돼 있죠. 질량 중심을 구해라. 그러면 지난번에 아까 살짝 얘기했듯이 세 개의 질량 중심은 아무거나 두 개를 먼저 잡아요. 그래서 얘와 얘의 질량 중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와 얘가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과 질량 중심을 새롭게 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아까 수식대로 이제 수리적으로 이제 뭐 주어진 대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요 폼이 되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하고 자, 그래서 0.75m XCM이 0.75m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YCM은 여기 1.0m 나오네요. 그러니까 0.75 1.0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요 세 물체의 질량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벡터로 쓰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게 물체가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속체의 질량 중심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의 질량 중심을 구해라. 그랬을 때 이 막대기의 질량 중심을 또는 질량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좌표 평면에 이 막대기를 놨습니다. 특별히 X축에 나란하게 놨죠. 또는 X축 위에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의 위치가 과연 어디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가운데가 되겠죠.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럼 적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길이 요소 또는 부피 요소, 질량 요소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을 해내는 게 어렵지만 뭐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막대기를 잘게 나눕니다. 그래서 요 막대기의 요 부분의 질량 중심, 또 막대기의 요 부분의 질량 중심, 뭐 각각의 막대기의 각 부분의 질량 중심을 구하고 그것들의 예를 들면 요것의 질량 중심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 이 덩어리가 전부 다 여기에 모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요것의 질량 중심이다 그러면 요 질량 중심 요 가운데 딱 모여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딱 요 중앙이 되겠죠? 자, 어찌됐거나 그 각각을 구해서 더하는 폼은 뭐 이미 우리가 익힌 바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각각의 질량 중심을 이제 아주 한 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를 이제 적분을 통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먼저 이걸 보세요. 기본적인 폼은 이겁니다. X 성분만 따졌을 때, X 방향으로의 질량 중심만 따졌을 때, 요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 적분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적분하기가 어렵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 적분 요소가 요건 질량 M이고, 요거는 뭐예요? 적분 대상은 길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일종의 기술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람다라는 걸 쓰는 건데, 요게 이런 값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dm dx. 근데 요거는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m.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요게 람다가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뭐예요? 질량을 길이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밀도라고 이야기하면 부피 밀도를 얘기를 하죠.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경우, 그걸 부피 밀도라고 하는데, 질량을 길이로 나눠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지무지하게 가는 선이 있다. 그럼 이거는 뭐 길이당 얼마의 질량을 갖느냐 이런 식으로 선밀도를 구해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거나 선밀도를 쓰게 되면, 자, 뭐 더 가볼게요.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m 하면 이게 선밀도가 되겠죠. 자, 이게 선밀도 람다인데, 자, 이 시계에서 델타 m은 자, 델타 x 람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소 질량으로 dm이 된다 그러면 dm은 dx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때 람다라는 거는 선밀도니까 이 막대기의 전체 질량을 이 막대기의 전체 길이로 나눠준 게 되죠. 자, 그래서 람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질량 나누기 전체 길이. 자, 뭐 밀도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쭉 식을 전개해서 이와 같은 값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측했던 것과 똑같은 정중앙에 질량 중심이 자리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테이퍼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갈수록 선밀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뚝 잘랐을 때 동일한 길이일 때 어느 게 더 질량이 커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질량이 더 크죠. 그래서 선밀도가 지금 변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쭉 퍼져나간다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굵게 되는데 그때 선밀도가 그때 이 변이에 제곱해서 증가하는지 아니면 변이에 그대로 맞춰서 증가하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찌됐거나 요 밀도가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3이다. 그럼 여기에서 밀도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거리가 3이에요. 자, 결론은 이렇게 선밀도가 길이에 비례하는 값으로 증가하게 될 때, 그때 여기 보시면 전체 질량이 되는 거죠. 전체 질량은 2분의 알파 제곱이 됩니다. 뭐 이거 그대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질량 중심의 X 성분 좌표를 구하게 되면 3분의 2L이 됩니다. 자, 요것을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요런 식으로 막대기가. 이러면 질량 중심이 어디에 온다? 요것을 이렇게 3등분하는 지점 중에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던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게 어떤 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렇게 돼도 또는 뭐 이렇게 돼도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더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입자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질량 M의 입자계의 질량 중심이 뭐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러니까 입자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입자가 있을 때 이 입자계의 질량 중심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위치 벡터로서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겁니다. 아까 한 내용이에요. 이때 질량 중심 속도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질량 중심의 속도는 drcm dt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의가 되는 건데, 자, 요거 지금 요 drcm ddt 요 개념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속도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미 속도가 시간분의 변이라는 것 약속하고 이해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 정의에 충실하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변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그게 바로 속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약속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때 이제 요 시기 다시 이제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RCM이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뭐 당연히 그대로 이렇게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운동량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운동량은 모든 운동량을 다 합한 값이 되는 거죠. 운동량의 총량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시그마 MI는 라지 M 총질량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질량 중심의 속도가 되는 거죠. 운동량은 어떤 입자계, 여러 개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입자계의 각각의 입자들이 가지는 그 운동량의 총합은 이 입자들이 질량 중심 어느 한 부분에 모여 있다. 어느 한 부분에 모여 있다. 다. 그럴 때 그것의 속도로 결정되는 운동량과 같다. 가속도 역시 당연히 그 입장으로 이렇게 쭉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한 개에 작용하는 힘이 자,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의 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면 총 힘은 이것을 뭐 시그마 해주면 되겠죠. 일단 어떤 한 입자에 작용하는 힘은 그 입자의 질량과 그 입자의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때 이것은 자, 개 내부로부터 작용하는 힘과 개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힘의 합이 됩니다. 여기에요. 다시 쓰면 이런 식이 되죠. 이때 내력은 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상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힘은 이 물체 전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거나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이 이제 이렇게 이 외력이죠. 시스템 외부에서 주는 힘이 자, 전체 질량 M의 가속도 A, 질량 중심의 가속도 A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개에 작용하는 알자 외력이 제로다.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뭐가 없는 거예요? 가속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지는 힘이 제로다, 가속도가 없다. 이게 지금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력이 제로다. 그러면 이때 자, 뭐예요? 질량 중심의 속도와 전체 질량을 곱한 것은 각각의 운동량을 전부 합한 것과 같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이 입자계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어요. 알자 외력이 없어. 그러면 선운동량은 모두 그대로 보존이 되는 겁니다. 역으로 외력이 작용한다면 선운동량은 변화가 되는데 보통 전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증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자, 로켓이 발사되어서 이게 수직으로 발사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속도 성분만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 1000m 그리고 속력이 300m/s에 도달했을 때 같은 질량을 가지는 세 조각으로 세 조각으로 이렇게 나뉘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한 조각이 450m/s의 속력으로 위쪽으로 움직이고 다른 한 조각은 동쪽으로 240m/s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폭발 직후 세 번째 조각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셋이 움직일 때 셋을 지금 이 정도면은 뭐 2차원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폼인데요. 각각의 X성분과 Y성분 또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위쪽과 동쪽 이런 식으로 놓게 되는데 각 성분별로의 속도가 얼마인지 따져주고서 운동량 버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지금 뭐 주어진 폼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결론이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지금 로켓 같은 경우인데 이 로켓이 VI 캐럿의 속도로 지금 이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로켓 전체 질량 나지엠과 그 안에 들어있는 연료가 M이에요. 지금 현재는 델타 M이라고 썼는데 이 연료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분사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사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으로 로켓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상황에 로켓이 안에 있는 연료를 밖으로 분사할 때 분명히 힘이 존재를 할 거예요. 자, 힘이 존재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로켓에 들어있는 연료가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켓의 질량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사력이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은 일정한데 질량이 줄어드니까 가속도가 증가해버리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 가속도 증가하는 운동이 되고 말죠. 자, 그런 얘기들을 쭉 여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 과정은 이런 부분 사실은 좀 고급 수학을 써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크게 질량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차분하게 한번